밤하늘을 가르는 비명소리. 핏빛이 박진수 씨의 눈앞에서 튀었다. 김은숙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죽음의 위협이 서려 있었다. 카메라는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포착했다. 박진수 씨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은 알려져야 해. 제 이름은 박진수, 나이는 70입니다. 한때 부산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수많은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시내 중심가부터 외곽까지 모든 길이 제 손금처럼 익숙했지요. 그 시절 저는 운전대가 제 두 번째 목숨이라 생각했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이 곧 안정적인 삶을 붙잡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은퇴한 지 여러 해가 지나 저는 아내 김은숙과 함께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혼기에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제 생일날 공기는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청소되어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반짝거렸습니다. 심지어 구석에 몇 년 동안 쌓여있던 먼지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건 아내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방향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건 가짜 깨끗함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오늘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고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서서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저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라 저는 한눈에 그녀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방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느리 최아라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잘라놓은 과일 접시를 들고 있었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이 모든 건 저희가 준비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까닭 모를 이질감이 솟구쳤습니다. 최아라는 평소에 저에게 이런 미소를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차갑고 무심했거나 심지어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오늘 그녀의 미소는 얼굴에 붙인 가면처럼 화려하지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목이 조금 말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바뀌었니? 꼭 다른 곳에 온 것 같구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죠.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기 싫다는 듯 서둘러 주방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 불안감을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유난히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까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라는 부지런히 제게 반찬을 놓아주며 그녀답지 않게 부드러운 말투로 권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봉투를 응시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아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서류일 뿐이에요. 이제 칠순도 되셨으니 많은 일들을 저희에게 맡기실 때가 됐어요.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 집 문제도 순조롭게 처리될 거예요.
그녀는 마치 초대장을 건네듯 가볍게 말했지만 집이라는 두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갑자기 옥죄어 왔습니다. 제 손가락은 뻣뻣하게 식탁볼을 더듬었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라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라야, 이게 무슨 뜻이니? 이 집은 우리 평생의 뿌리야. 너희들 뭘 하려는 거야? 아라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말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아버님과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이 집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저희에게 맡기시면 저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가슴은 마치 돌덩이로 맞은 듯 했습니다. 수십 년의 노고, 수십 년의 인내가 이 순간 가벼운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를 맞으며 버스를 운전하던 시절, 아이를 학교에 늦지 않게 보내기 위해 야근을 자청했던 날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열이 나는 아들 성민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들, 아내와 저는 아끼고 아껴서 겨우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칠순 생일 잔치에서 그것은 식탁 중앙에 놓여 거래되어야 할 서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 박성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빛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와 자식들 사이의 균열이 이미 소리 없이 커져 이제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은 생일인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가볍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제 손변으로 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생일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편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 칼날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서두르지 말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매 순간이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줄자를 들고 인사도 없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라가 서둘러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긴장하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집 크기를 좀 보러 오셨어요.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갑자기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낯선 향기, 지나치게 정돈된 집, 풍성한 식사, 봉투 속 서류. 처음부터 이 생일 잔치는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집이 소리 없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낯선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 마룻바닥을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심장에 밝히는 목과 같았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줄자를 펼쳐 벽 모서리에서 창가까지, 식탁에서 복도까지 측정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냉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지고 가슴은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김은숙이 조용히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지켜봐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더욱 쓰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냘프지만 어쩔 수 없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중개인 아저씨는 그냥 통상적인 확인을 하는 것뿐이에요. 최아라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그 구부러진 입꼬리는 차가운 호선처럼 예의 바르면서도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국 한 그릇을 놓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국 좀 드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은 제 눈에는 끓는 쇳물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릇에 떠있는 기름 방울을 노려보았지만 귓가에는 줄자가 딸깍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집을 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은숙의 남은 평온한 삶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상품이 아니라고.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집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최아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매매가 아니라 계획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지금 집값도 높은데 이걸 처분해서 돈을 좀 마련하면 요양원에 가서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 낡은 아파트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부드럽게 베었지만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알아야 그게 효도니? 요양원이라니. 우린 아직 살아있고 우리 몸은 우리가 챙길 수 있어. 너희들, 우리를 내쫓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니? 박성민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생활야리가 너무 커요. 대출금, 직장, 아이들, 저희에게는 전환점이 필요해요. 전환점? 저는 냉소했습니다. 가슴 속 분노가 성냥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게 내 부모의 뿌리를 팔아치우는 거냐? 30년의 피와 땀, 30년의 비바람을 내 전환점이라는 한마디로 지워버리는 거냐고.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공기 중의 향기는 이미 역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향기는 더 이상 꽃향기가 아니라 뼈속까지 스며들어 사람을 질식시키는 차가운 약 냄새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꽉 쥐자 식탁보는 제 이마의 주름처럼 깊고 펴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은숙은 제 곁에 앉아 어깨를 떨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최아라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다시 제 앞으로 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도장 찍으시면 우리 모두 편해져요. 이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차가운 힘이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아라, 아들을 위해서라고 말했고 다른 하나는 절대 빼앗길 수 없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무너지기 직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맑은 딩동 소리가 이 순간에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은숙이 서둘러 문을 열자 밖에는 이웃인 김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며 다소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수 씨, 오늘 시끌벅적하네. 생일 잔치하는구나? 어머, 그런데 댁에 집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야? 그녀의 말은 한 줄기 번개처럼 공기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하고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최아라를 쏘아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가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있다는 듯이요. 아주머니, 오해세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와서 좀 둘러본 것뿐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김 여사님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문 밖의 발걸음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집안은 다시 억압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위 내 집이라고 불리던 이곳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고 이웃의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노려보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은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버스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손은 감각이 없었지만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던 순간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모든 저축을 털어 이 아파트를 샀을 때의 기쁨, 그것은 제 자부심이었고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흥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안 돼, 절대 저들 뜻대로 되게 할 순 없어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눈을 떴습니다. 손바닥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치자 텅 빈 집 안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아라의 미소가 마침내 굳어졌습니다. 박성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저는 그를 쏘아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더러 진정하라고 할 수 있냐? 내 부모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진정할 수 있단 말이냐? 성민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모든 것이 변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추는 더 이상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고 차가운 쇠망치처럼 내 심장 박동을 하나하나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조명은 눈부셨고 아라의 얼굴에 비친 그 미소는 더 이상 가족 같지 않고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도장 찍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목구멍에서 몇 마디를 쥐어짰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집은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다. 제 말이 끝나자 은숙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공기를 찢었고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통스럽게 주저앉았습니다. 최아라는 그저 차갑게 서류 봉투를 거두어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창밖에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한기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또 다른 미지의 서막을 천천히 열어젖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미 붕괴 직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소용돌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밤은 깊어지고 창밖의 바람은 더욱 거세져 커튼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최아라가 떠나기 전 남긴 말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타협하시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의 불씨가 완전히 타올랐다는 것을. 김은숙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쟤들은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고
마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떨리는 실 같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응시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마음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증기는 안개처럼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버틸 수 없어도 버텨야 해. 이번에 물러서면 우린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의지처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을 보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자 미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신의 집 판다며?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노부부를 저렇게 몰아세우다니. 그 소리는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걸음걸이가 허공에 뜬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숙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거대한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수 씨 맞으시죠? 저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임 부장입니다. 대개 집수속 관련해서는 최아라 여사님께서 이미 저희와 연락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장만 찍어주시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떨어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목구멍에 솜이 가득 찬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도장을 찍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 공유자 약정에 따라 박성민 씨와 최아라 여사님의 의견 역시 유효합니다. 심장이 세차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팬츠에 꽉 물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숙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서둘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몰래 벌써 거기까지 진행했어. 그녀는 소파에 쓰러져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우리가 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는 목이 쉰 소리로 울었고 그 소리는 찢어진 천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어.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어.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차가웠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감돌아 사람을 억눌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금태 안경을 쓴 중년의 반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박 선생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아드님과 며느님은 이미 소유권 이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곧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 변호사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즉시 재산 보호 신청을 해서 주택명의 이전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드님과 며느님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사무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법정에 서야 해요? 상대는 우리 자식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보았다가 다시 은숙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들끓는 고통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무너질 듯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낙엽을 휘날렸습니다. 낙엽들이 얼굴에 부딪히며 차갑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에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귓가에 들리는 시계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경종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의 소환장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제 숨을 짓눌렀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보고 의자에 주저앉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인다면 나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개정일, 법정은 높고 냉랭했습니다. 우리는 반 변호사와 함께 한쪽에 앉았고 다른 쪽에는 박성민과 최아라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민은 시선을 피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라는 여전히 냉정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낭독할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순서가 되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제 아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피와 땀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누구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말은 법정에서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아라는 차갑게 웃으며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핏줄로 이어진 정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아무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저는 거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법원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있어. 밤에 텅 빈 집으로 돌아오니 조명은 희미하고 벽의 그림자는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반짝이는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은숙이 다가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해.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아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박성민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저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폭풍이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 차가운 안개가 낀 것처럼 느꼈습니다. 햇살이 들어와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걸을 때마다 발걸음은 무거운 그림자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김은숙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눈빛으로만 소통했습니다. 마치 어떤 말이든 서로를 무너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그녀는 종종 등을 돌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공기 중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다 바람에 끊어진 실처럼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게 될까? 며칠 지나지 않아 최아라는 놀랍게도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몸에 잘 맞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입가에는 냉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예견된 연극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녀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 밥캐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어깨에 줄자를 메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그냥 면적을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하러 오셨을 뿐이에요. 김은숙이 벌떡 일어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팔리지 않았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냐? 최아라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건 절차일 뿐이에요. 성민 씨도 동의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했습니다. 성민이, 그 애가 정말 동의했다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회피하는 눈빛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문을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다소 난처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게 밀려 물러났습니다. 최아라는 떠나기 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지금 스스로 미래를 망치고 계신 거예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숙이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옷깃을 적셨습니다. 여보, 저들이 우리를 산채로 내쫓으려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겐 아직 방법이 있어. 하지만 사실 제 목소리조차 힘없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연주를 찾아 수속을 서두르려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니요? 저는 힘겹게 되물었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아팠습니다. 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두 분은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분이 유일한 합법적 사용권자임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와 은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수많은 급박한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을 응시하며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 이기면 당신은 떠날 수 있겠어? 그녀는 멈칫하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떠나요? 우리가 평생을 산 곳을 떠나라고요? 여보,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제 가슴이 망치로 맞은 듯 쿵하고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만 해. 며칠 후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몰래 우리 편을 들어주었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결국 질 것이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아래층에서 장을 볼 때 금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박씨, 너무 버티지 말게. 아들은 핏줄인데 얼굴을 붉히고 끝낼 수는 없지 않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한 걸음 물러서면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말을 내뱉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성민의 직장 동료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선생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근에 성민 씨가 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와 최아라 씨가 집을 팔려고 서두르는 게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들은 소위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꽉 쥐었습니다. 이 진실은 거대한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러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차마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부성애. 밤에 이 소식을 은숙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돌보려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구멍을 메우려고 했던 거군요. 그녀는 이 말을 끝으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목구멍에 돌이 걸린 것처럼 한참 후에야 몇 마디를 쥐어짰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두 번째 재판은 첫 번째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최아라는 강경한 태도로 각종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성민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며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다가도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다른 편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저를 거의 질식시킬 뻔했습니다. 모든 변론이 칼날처럼 부딪혔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쉬었지만 여전히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섰을 때 저는 온몸의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에는 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오가는 차량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폭풍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집에 돌아오니 은숙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한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해.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만약 저들이 정말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목이 꽉 조여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거세지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기이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혈육과 돈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더 격렬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버텨내야만 한다. 한번 쓰러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 그리고 멀리서 저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집 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 밖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겁고 급한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김은숙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차가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박성민이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양복을 입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에서 떨어져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몇 초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몸을 비키자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공기마저 무거운 압박감을 띄었습니다. 은숙이 그를 쳐다보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성민아, 대체 뭘 하려는 거니?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빚이 많아요. 빨리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장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심장은 무거운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빚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게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 하지만 왜 하필 우리가 평생 의지해온 이 집에 손을 대려고 한 거냐? 내 엄마와 나는 내 마음속에 있기는 한 거냐?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너무 두려웠어요. 아라가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최아라가 진짜 조종자였던 것입니다. 은숙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겨우 안정된 집 하나 마련했는데 네가 그걸 네 손으로 부수려고 하는구나. 성민이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이 없어요. 채권자들이 언제라도 들이닥칠 거예요.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뒤섞이는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분노, 실망, 연민이 뒤엉켜 마치 풀 수 없는 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주고 싶었지만 그 차가운 사실들을 떠올리자 제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밤은 깊었고 창밖의 비는 점차 그쳤습니다. 공기 중에는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성민은 우리 발치에서 온몸을 떨며 울었고 저와 은숙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두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에게 단단히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아라는 냉소를 띠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성민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왜 아직 여기 있어요?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녀를 쏘아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아라, 너는 처음부터 그의 빚을 알고 있었지? 네가 그를 이렇게 하도록 몰아붙인 거지? 그녀는 부인하지 않고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제안했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집을 팔면 두 분은 요양원으로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지극히 평범한 작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가슴 속의 분노가 이성을 태워버릴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아내며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꿈도 꾸지 마. 성민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이미 휩쓸려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의 통지서가 정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 개정 날짜가 앞당겨졌다는 것은 상대방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문서를 들고 손끝을 계속 떨었습니다. 종이가 손 안에서 자잘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숙이 제 어깨에 기대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통지서를 마지막 구명더처처럼 꽉 쥐었습니다.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온 동네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웃들은 몰래 저를 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동정심과 냉담함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두꺼운 잿빛 그림자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이웃인 금아저씨가 조용히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씨, 조심하게. 누군가 몰래 증인을 매수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최아라는 겉으로 드러난 방법만 의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저를 대신해 통곡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미래의 그림자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숙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함께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한 불꽃처럼 어둠 속에서 떨렸지만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쉽게 뜻을 이루게 하지는 않겠다. 마침내 개정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무거웠습니다.
판사의 시선은 냉정하게 우리를 심사했습니다. 최아라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녀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줄다리기 같았습니다. 모든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돌덩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증인이 매수되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이웃이 갑자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멈칫하며 시선이 일제히 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제 동공이 갑자기 수축하고 심장이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매수되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이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폭풍우 전에 정적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귓가에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웃임금 아저씨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뭉치가 꽉 쥐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진수 씨와 김은숙 여사님, 이 노부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집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은 최아라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에 갑자기 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금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군중과 조명을 뚫고 모처럼 제 마음에 밝혔습니다. 최아라의 얼굴색이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이 증인은 저 가족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은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판사가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후 금 아저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금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급한 숨을 억지로 참으며 그 몇 장의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길 때 법정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몇 건의 계약서 사본입니다. 최아라 씨가 수개월 전부터 허위 명분으로 여러 부동산 중개인과 접촉하여 몰래 집값을 감정하고 매각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증거는 현재의 분쟁과 관련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즉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떨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아라의 얼굴은 완전히 차갑게 굳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계약서 사본들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모함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서둘러 동조하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 그 긴장된 기류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성민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막막한 표정이 제 마음을 아프게도 분노하게도 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양측 변호사는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그들의 말은 칼과 검이 부딪히는 것 같았고 모든 변론은 이 차가운 방을 비추는 불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붓 같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빛은 바닥에 긴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저와 은숙을 단단히 감싸 마치 깨뜨릴 수 없는 보호막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휴정 시간에 저는 법정을 나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마치 유리 한 겹을 사이에 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성민이 뒤쫓아와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등을 돌린 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들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가 남긴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네가 정말로 미안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람에 꺾인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은숙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긴장된 신경을 두드렸고 매 순간이 고문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희미한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미풍이 커튼을 흔들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은 전쟁터가 아니다라는 옛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에서는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냉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저는 익숙한 모습을 만났습니다. 최아라였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피하지 않고 편의점 문 앞에 서서 낯선 남자 2명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한참을 멈춰 있다가 떠났습니다. 은숙은 차의 불빛이 사라지는 방향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들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버텨야 해. 창밖의 밤은 깊고 거대한 장막처럼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수많은 시선이 숨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 둘째 날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수집하라는 고용을 받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폭탄처럼 터져 법정 분위기를 다시 한번 긴장시켰습니다. 제 심장은 허공에 매달린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글자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본래 최아라 씨에게 고용되어 이 어르신들이 외부에 빚이 있고 도박을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아라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이를 악물었지만 판사의 정숙 한마디에 억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꺼이 등불을 켜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앞길을 비출 수 있는 빛으려.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한두 번의 증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최아라의 야심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을 나올 때 저는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두꺼운 먹구름이 낮게 깔려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폭풍우의 시작일 뿐이라고. 집에 돌아오자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눈치채셨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무거웠습니다. 그래, 이건 존엄에 관한 싸움이야.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버텨야 해요. 저는 그녀를 보며 눈에 단호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말이 어떻든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것을 쉽게 빼앗아 가게 둘 수 없어. 밤에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전투의 북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창문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진짜 시련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를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문득 금 아저씨가 헤어질 때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씨, 조심하게. 저들이 다른 수를 쓸지도 몰라. 저는 뒤척이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역시 며칠 후 동네에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저와 은숙이 이미 집을 양도했지만 시간을 끌기 위해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최아라의 또 다른 카드라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운명의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번 덮쳐왔습니다. 익명 신고 소식은 예고 없이 날아든 거대한 돌덩이처럼 제 삶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휘저어져 혼탁해진 수면을 완전히 뒤집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동네의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시장에서, 찻집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저와 은숙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초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 벌써 진명에 넘겼다면서 불쌍한 척하고 있대. 누군가 등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동조했습니다. 이런 자잘한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끊임없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제가 못 들은 척해도 마음속의 아픔은 우리가 여론의 심연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은숙은 저보다 더 민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주방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그릇이 흔들려 죽이 거의 넘칠 뻔했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는 걸까요? 우린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조금이나마 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공포는 그녀보다 더 깊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준비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고 자료가 접수되었으니 다시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서기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었을 때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덩이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내리고 바람은 창밖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유리창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집안에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와 은숙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침묵은 어떤 다툼보다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두 척의 작은 배가 파도에 흔들리며 언제라도 거대한 파도에 삼켜질 것 같은 모습. 우리는 바로 그 두 척의 작은 배였고 최아라는 폭풍 뒤에서 파도를 조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판에 저는 거의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든 구석에 저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아라는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그 혐오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칼날처럼 이미 우리의 패배를 예견한 듯 했습니다.
서기원이 신고 자료를 낭독할 때 제 심장은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소위 양도 계약서와 은행 거래 내역이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비밀리에 거래를 완료한 것처럼 보이는 몇 장의 흐릿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글자가 철석 같은 증거처럼 제 가슴을 세게 짓눌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저에게 진정하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청석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의심했고 어떤 이는 냉담했으며 대부분은 구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항상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짓말이 더 쉽게 믿긴다는 것을. 은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었지만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저를 벼랑 끝에서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나 냉정하게 신고 자료에 대한 사법 감정을 요청하며 이 문서들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우리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휴정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민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반짝이는 빛은 변명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입을 열어 따지고 싶었지만 말이 입가에 맴돌다 결국 무거운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최아라에게 코가 꿰어 설령 이 순간 진심으로 후회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밤에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창밖에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제 무력함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그 수많은 가짜 문서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그것들은 독사처럼 제 목을 감아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했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버텨야 해요. 설령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의심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젊었을 때 버스를 운전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저는 운전대를 굳게 잡고 버스를 안전하게 종점까지 몰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버스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네 누군가가 익명으로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당신들 주변에 당신들을 파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저는 손가락을 살짝 떨며 그 글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누구지? 누가 뒤에서 우리의 사소한 소식들을 최아라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 제 머릿속에는 이웃들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아저씨? 그럴 리 없어. 그는 법정에서 증언하며 이미 큰 위험을 감수했다. 진씨? 그는 평소에 친절했지만 남의 소식을 캐묻기를 좋아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 의심은 독 안개처럼 마음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 친척들마저 이용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데 사방은 칠흑 같고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만 보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지만 발밑의 땅이 계속해서 갈라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균열들이 마치 괴물의 입처럼 언제라도 저를 삼킬 듯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청에서 조사원으로 일했던 친한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모든 의심과 상황을 그에게 말하고 익명신고 배우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씨,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거요.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잔혹할 수 있어.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누가 등 뒤에서 칼을 꽂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옛 동료가 초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익명신고 자료는 확실히 누군가 고의로 위조한 것이 맞소. 그리고 당신들 주변에 몰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요. 제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나무를 부술듯이 은숙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을 가볍게 떨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누구인가요? 옛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소. 하지만 한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나더군. 박성민. 이 순간 공기는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하고 터져나갔습니다. 마치 수천만 마리의 벌이 귓가에서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또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가 손수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입술은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지만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폭풍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여겼던 사람이라고. 저는 가슴이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칠흑 같은 하늘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마치 더 큰 붕괴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창밖의 바람은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옛 동료의 말은 쇠모처럼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성민, 그 이름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침대 맡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불가능해. 쟨 우리 아이잖아.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고 언제라도 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를 안았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의심의 그림자가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스함은 조금의 평온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 가슴을 뜨겁게 찔렀습니다. 집 안에는 억압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공기 중에 짙은 안개를 뿌려 앞길을 볼 수 없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박성민과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해야겠다고. 결과가 어떻든 저는 그의 입에서 직접 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성민을 강가의 오래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찻집 안은 한산했고 목재 테이블과 의자는 낡은 나무 냄새를 풍겼습니다. 공기 중에는 옅은 차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짙은 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다소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안 오셨어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았지만 뚜렷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성민아, 딱 한 가지만 묻겠다. 그 익명신고 너와 관련이 있느냐? 그는 몸을 움찔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는 내가 손수 키운 아들이다. 나와 은숙이 모든 심혈을 기울인 희망이다. 하지만 왜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에서 보인 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이었을까요?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자료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고 하더구나. 성민아,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다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성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불안하게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급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퍼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을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끊기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아라가 저를 몰아붙였어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협조해서 자료 몇 개만 넘겨주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듣자 저는 뜨거운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쏘아보며 목이 막힌 듯 한참 후에야 한마디를 쥐어짰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팔아넘긴 거냐. 성민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을 판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부 정보를 그녀에게 넘겨주기로 했을 뿐이에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런 식으로 서류를 위조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속았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배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그 순간 찻집 밖의 바람이 윙윙 불며 문짝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성민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느냐? 너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성민의 울음소리가 뒤쫓아왔지만 제 마음속에 거리를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은숙은 저 혼자 돌아온 것을 보고 즉시 달려와 물었습니다. 여보, 그 애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제 침묵을 보고 이미 결과를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세차게 흔들리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그녀는 목이 메어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그래도 쟨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해. 쟨 이미 아라에게 조종당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는 거야. 밤에 저는 혼자 창가에 서서 멀리 희미한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외로운 눈처럼 저를 차갑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방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 수동적으로만 있을 수는 없다. 다음 날 저는 옛 동료를 찾아가 성민의 자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옛 동료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 씨, 자네의 고통을 이해하네. 하지만 지금은 혈육의 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자네들은 최대한 빨리 자료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늦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의 짐에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증거 수집이라니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최아라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였을 테니 쉽게 허점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은숙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나열하며 아라가 조작한 흔적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가 우리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명 없는 편지 한 통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위에는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녀의 사무실에 있다.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즉시 아라의 부동산 중개회사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곳에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 은숙은 편지를 쥔 손을 떨며 처음으로 눈에 단호한 빛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는 반드시 가서 확인해 봐야 해요. 용의 굴이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죠.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용기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는 더 이상 폭풍 속의 작은 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날 밤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험이 아무리 크더라도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고.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이 거리에 짧은 빛의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제 마음은 한순간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편지는 가시처럼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진짜 열쇠가 최아라의 사무실에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그 쪽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그녀의 손톱에 긁혀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가야 할까요? 만약 들키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 공기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누명을 벗을 기회가 없어. 어둠 속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느니 한번 위험을 무릅쓰는 게 나아. 적어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라도 남겠지. 우리는 그렇게 암묵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간단한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작은 손전등, 낡은 드라이버, 그리고 은숙이 친구에게서 빌려온 예비 열쇠.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모험이라는 것을. 자정이 지나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바람이 양옆에 나무잎을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아라의 중개회사는 시내의 낡은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밤에는 폐허처럼 고요했습니다.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의 희미한 등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급한 심장 박동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전투의 북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칠흑 같았고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벽을 스치자 줄지어 선 깔끔한 파일 캐비닛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그 안의 비밀을 지키는 고요한 묘비들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제 심장 위를 밟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이 속삭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제 시선은 줄지어 선 캐비닛 위를 훑다가 가장 안쪽에 있는 잠긴 독립 사무실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최아라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답은 분명 저 안에 숨겨져 있다고. 우리는 그 문에 다가갔습니다. 문 잠금쇠는 바깥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저는 드라이버를 꺼내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밤에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제 이마에서는 계속해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은숙은 옆에서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언제라도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맑은 소리와 함께 잠금쇠가 풀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덮쳐왔습니다.
이곳의 배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상은 깔끔했고 구석에는 잘 가꿔진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장식용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할수록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서류들이 손에 잡혔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서와 고객 자료로 겉보기에는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래쪽 서류철에서 저는 유난히 두꺼운 자료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위에는 기밀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놀랍게도 우리 집에 소유권 이전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제 이름과 은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획이 칼자국처럼 제 눈을 깊이 베었습니다. 여보,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넘겨보았습니다. 더 많은 위조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박성민의 이름까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처음부터 장기말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렸습니다.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저를 거의 찢어놓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렷하고 급한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소름 끼쳤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급히 말했습니다. 누가 왔어요? 저는 즉시 서류를 덮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인 채 캐비닛 뒤로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잇감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약한 빗줄기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의 모습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면서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바로 최아라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능숙하게 책상 앞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와 은숙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벽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은 그 증거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유일한 구명줄인 것처럼. 최아라는 잠시 뒤지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우리를 발견했다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더 깊이 살피지 않고 물건을 챙겨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빨리 가야 해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서류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와 문을 잠그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왔을 때 밤바람이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솟아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필체, 도장, 계약 조항, 모든 것이 똑똑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숙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증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위조의 진실뿐만 아니라 더 거대한 이익 관계망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들, 그 숫자들은 거대한 거미줄 같았고 우리는 그중 가장 취약한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덮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것을 찾아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쉽게 우리를 역공할 거야. 은숙이 눈물 젖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고 멀리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점차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면 어쩌면 아직도 뒤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익명의 사람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열쇠야.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밤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이미 식어버린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먼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두꺼운 서류 뭉치는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방 전체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여전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생각할수록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가 않아. 이 계약서에 나오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 관련된 인맥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우리는 대체 누가 뒤에서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단호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분명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단서를 보내왔다는 건 우리가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찾을까? 저는 그 편지를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글씨는 일부러 흘려 쓴 것이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는 평범했고 잉크에서도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은 종이에 희미하게 찍힌 작은 글자 한 줄이었습니다. 저녁 바람 책방.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구시가지 골목에 위치한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죠. 저도 젊었을 때 가끔 헌책을 사러 갔던 곳이라 주인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서일지도 모른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와 은숙은 구시가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좁았고 양옆의 건물들은 낡아 보였습니다. 세월이 벽에 얼룩덜룩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책방문에는 빛바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불빛은 희미하여 언제라도 꺼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헌책 특유의 퀴퀴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무 책장이 줄지어 서 있었고 책들은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만 묵직한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돋보기를 쓰고 누렇게 바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평온했지만 무언가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책 찾으러 오셨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떤 분이 이곳에 오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조용히 책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편지를 받으셨구려. 제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어르신께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그분은 그저 내게 전달만 부탁했을 뿐이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내가 말해줄 수 없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분이 뒤에서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오. 저와 은숙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아래에서 갈색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남긴 것이오. 당신들이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이 물건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셨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몇 부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인물을 보고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놀랍게도 최아라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식당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더위 만만했습니다. 복사본은 몇 건의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최아라 명의의 한 회사로 흘러 들어갔고 그 자금의 출처는 놀랍게도 모 대형 투자 그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히 우리 집 문제가 아니었군요. 저들은 이 지역 전체를 노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어쩐지 그 계약서 위조가 그렇게 전문적이고
관련된 인맥이 그렇게 복잡하더라니.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이익 음모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우리의 충격을 꿰뚫어 본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요. 나머지는 당신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오. 조심하시오. 저들은 앞길을 막는 자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책방을 나왔을 때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희미했고 마치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불타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밝혀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그 서류와 사진들을 반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 본 후 오랫동안 침묵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최아라 씨에게 심각한 위법 혐의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배후의 그룹 세력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제출했다가는 역공을 당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쉽게 억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약탈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합니까? 반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증인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그 말은 천둥처럼 제 마음에 내리 꽂혔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니.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원한다면 오늘 밤 10시 남항부두 창고로 오시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은숙의 긴장된 시선을 느끼며 마음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익명의 사람일까? 아니면 함정을 파놓은 사람일까? 밤은 점점 무거워지고 공기 중에는 폭풍우 전의 억압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더 큰 대결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서서히 내리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차가운 눈들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길모퉁이를 스치며 먼지와 낙엽을 일으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속의 그 낮은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숨이 무겁고 가빠왔습니다. 은숙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만 해. 어쩌면 그게 우리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제게 두꺼운 외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줘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단지 한마디만 했습니다. 기다려. 밤은 깊었고 저는 홀로 남항부두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은 희미했고 빛과 그림자는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치 수많은 유령이 제 뒤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축축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배의 낮은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떤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두는 썰렁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외로운 가로등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는 미세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철문은 반쯤 녹슬어 마치 누군가 발을 들여놓기를 기다리는 벌어진 입 같았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바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제 심장 위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무거운 철문을 밀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와 녹슨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희미한 전구가 반공중에서 흔들리며 눈부신 빛을 냈습니다. 사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만이 음산한 기운을 몰고 왔습니다. 이것이 그저 아무도 없는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쪽 구석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왔군. 저는 획 돌아섰습니다. 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마스크가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깊고 날카로운 눈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눈은 날카롭고 무거워서 마치 사람의 마음을 얼릴 듯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요? 제 목소리는 낮고 탐색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고 제 앞으로 다가와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진실은 모두 여기에 있어.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받았지만 마음속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우리를 돕는 거요?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역시 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요. 최아라 배우의 그룹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구도심 전체를 노리고 있어. 그 계약서들, 그 송금 기록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오. 더 많은 흑막은 모든 것을 완전히 파헤쳐야만 알게 될 것이오. 제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이 순간 소리를 잃고 그의 낮은 속삭임만이 창고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려 했을 때 창고 밖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바닥에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가 급히 말했습니다. 빨리 가시오. 저들이 당신을 미행했소.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쏘아져 들어와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고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박진수 씨, 당신은 역시 너무 순진하셨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아라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비웃는 듯했습니다. 사진 몇 장, 서류 몇 부로 우리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당신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거예요.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이었습니다. 그때 그 의문의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아라, 당신들의 비밀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나를 파괴할 수는 있어도 모든 증거를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아라는 냉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들을 잡아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세게 밀쳐졌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뛰어, 녹음기 들고 뒤돌아보지 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창고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귓가에는 발걸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언제라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철문이 제 등 뒤에서 쾅하고 닫히며 안의 혼란을 차단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거의 땅에 넘어질 뻔했지만 손안의 녹음기는 죽을 힘을 다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부두를 벗어나고 나서야 길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렸습니다. 밤하늘은 넓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저를 짓눌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의 차가운 감촉이 이것이 단지 도망의 증거가 아니라 모든 희망의 기탕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의문의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는 혹시 저들에게 잡힌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 손안에 이 물건이 과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바람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마치 부름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밤의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위한 것이고 살아남기 위한 존엄을 위한 것이다. 밤은 깊었고
나망에 거리는 네온사인 아래 차가운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고 녹음기는 손바닥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쇠붙이처럼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축축하고 녹슨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숙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엉망인 모습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의 눈은 즉시 눈물로 가득 찼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물건은 가져왔어. 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검은색 물체를 만졌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잠시 굳어졌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이걸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어. 경찰서조차 믿을 수가 없어. 은숙의 동공이 살짝 수축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당신, 설마 저들 사람이 경찰서 안에도 침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오늘 창고에서 본 그 규모는 보통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정경유착이거나 아니면 흑백 양쪽에 모두 저들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섣불리 증거를 경찰에 넘기면 우리 자신을 더 빨리 노출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어. 그녀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핏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바람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이 아파트가 투명한 새장 같고 우리는 그 안에 갇힌 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의 그림자는 언제라도 날카로운 발톱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멀리 가로등이 반짝였고 가끔 차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차 불빛들을 보며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어둠 속에서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은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게 답을 강요하는 듯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 뇌리에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임호. 그는 제 젊은 시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다가 부동산 비리를 폭로한 후 탄압을 받아 언론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뜸했지만 저는 그가 완전히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에서 자료를 수집하며 여전히 양심을 지키는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이 어쩌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가 이내 걱정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려 할까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숨기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은숙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남아 있어야 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즉시 떠나야 해. 그녀의 눈은 촉촉했지만 이를 악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나만거리는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차량은 드물었고 공기 중에는 막 비가 내린 듯한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큰 길을 피해 구불구불한 골목길 몇 개를 지나 마침내 도시 서쪽의 한 낡은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찻집 안에는 노인 몇 분이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20여 년 전
신문사 편집실에서 원고에 몰두하던 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제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이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수 씨, 오랜만이구려. 시간이 이 순간 가느다란 실처럼 압축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과거의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녹음기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건이네. 안에 저들을 뒤흔들 만한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이모는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고한 그 의문의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찻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급한 목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외침 같았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펼쳐지면서 이모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습니다. 그의 미간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진수 씨, 당신 지금 어떤 폭풍에 휘말렸는지 알고는 있소? 이건 한두 가족이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오. 이건 뿌리 깊게 얽힌 거대한 그물이오. 배후에는 어쩌면 이 도시 전체의 이익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오. 알고 있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 그건 내 집이고 내 존엄이니까. 이모는 오랫동안 저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려. 한번 결정하면 돌아보지 않으니. 그는 찻잔을 들어올리며 마치 모든 단어를 고르는 듯 말했습니다. 증거는 내게 맡기시오. 아직 버티고 있는 친구 몇 명에게 연락해서 이 자료들을 밖으로 내보내겠소.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알아야 하오. 일단 시작되면 당신과 부인은 다시는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제 자신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 아파트로 돌아가지 마시오. 그곳은 아마 저들의 감시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소. 내 친구의 옛집으로 가시오. 거긴 안전가옥이오. 내가 사람을 보내 안내하게 하겠소.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찻집을 나올 때 저는 문득 거리의 모든 행인이 잠복한 감시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시당하는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즉시 상황을 은숙에게 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요.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둘러 몇 가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은숙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몇 개의 어두운 골목을 지나 큰 길을 피해 마침내 한 낡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얼룩덜룩했고 철문은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희미한 불빛 아래 허름한 테이블과 의자,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우리가 잠시 머물러도 좋다고 말한 후 서둘러 떠났습니다. 실내 공기는 먼지 냄새를 풍겼지만 지금 이 순간 이곳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은숙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흔들리는 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운명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산산조각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퇴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틈새로 불어들어왔습니다. 한기와 함께 멀리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진짜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저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가옥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낡은 천장 등에서 나오는 미약한 빛만이 흔들리고 있었고 벽은 얼룩져 세월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은숙은 낡은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한번 놓으면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나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귓가에 맴도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렸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어둠 속에 숨은 사냥꾼처럼 끈질기고 잔인한 시선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이모가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밤을 꼬박 세운 모습이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다. 녹음기에 언급된 부분은 일부 확인했소. 하지만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제대로 된 폭로가 한 번 필요하오. 언론은 이미 준비됐소. 우리가 원한다면 즉시 대회에 공표할 수 있소. 은숙은 그 말에 눈을 빛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정말 공개되면 여보,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가슴이 불타는 듯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상 이미 돌아갈 길은 없어. 오랜 침묵 끝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가 어떻든 올 것은 와야지. 적어도 이 어둠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게 둘 수는 없어. 이모의 눈에 찬사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밤 저들은 내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소. 내 인맥을 감시하고 심지어 내 주변 사람을 매수하려 하고 있소. 시간을 서둘러야 하오. 그는 내 손에 쪽지 한 장을 쥐어주었다. 임시로 마련된 생방송 장소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오늘 밤 진실을 온 도시에 알릴 수 있을 것이었다. 다시 밤이 내렸을 때 공기 중에는 폭풍우 전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와 은숙은 이모를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 눈에 띄지 않는 한 창고에 도착했다. 안에는 이미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전히 직업윤리를 지키는 몇몇 기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자 내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전히 기꺼이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생방송 시작 전 이모가 내 곁으로 다가와 진지하게 물었다. 진수 씨, 준비됐소? 한번 입 밖에 내면 다시는 돌이킬 길이 없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 렌즈에 그 차가운 눈을 바라보았다. 준비됐네?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 내 목소리는 렌즈를 통해 수많은 화면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평범했던 한 가정에서부터 음모에 잠식당하기까지의 과정, 위조된 계약서부터 익명의 제보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칼로 도려내듯 밝혔다. 과장도 감상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서술했지만 듣는 이들은 그 안에 담긴 피와 눈물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은숙은 내 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다. 생방송에서 녹음기 속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화면 앞의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 낮은 고백, 그 선명한 증거가 숨겨진 모든 흑막을 드러냈다. 그러나 생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밖에서 갑자기 급한 발걸음 소리와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외쳤다. 저들이 왔습니다. 기자들은 황급히 장비를 챙겼고 이모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빨리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일단 전송되면 저들도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나는 은숙의 손을 꽉 쥐었다. 심장 소리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창고의 철문이 세게 부딪혔고 밖에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철문이 부서지기 직전 컴퓨터에서 전송 성공을 알리는 알림음이 선명하게 울렸다. 업로드 완료. 이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진실은 이미 퍼져나갔소. 다음 순간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무너졌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혼란 속에서 나는 거칠게 밀려 넘어졌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외침과 소란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맴돌았다. 누군가 내 옷깃을 잡았지만 이모가 달려들어 막아섰다.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장비를 보호했고 피를 흘리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지키려 애썼다. 혼란은 폭풍처럼 휩쓸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알았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진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며칠 후 남항의 언론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최아라 배우의 그룹은 전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많은 숨겨진 흑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 화려한 미소 뒤에 어떤 탐욕과 냉혈함이 숨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이 싸움이 단지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이 영원히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집은 여전히 초라했고 안정가옥의 정구는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은숙이 내 어깨에 기댔을 때 나는 문득 이것이 우리의 가장 진실된 안식처라는 것을 느꼈다. 호화로운 집도 안정된 생활도 없었지만 서로를 지키는 용기가 있었다. 박성민도 이 폭풍 속에서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메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혈육의 정은 배신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바람에 꺾인 나무처럼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다시 자라나려 노력할 것이다. 밤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들어왔다. 서늘함과 함께 한 줄기 신선함도 섞여 있었다. 멀리 하늘의 구름이 마침내 걷히고 희미한 별빛 한 줄기가 비쳐나왔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것을. 신념과 존엄. 인생은 거친 파도가 치는 긴 강과 같다. 하지만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어둠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나는 은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반짝였다.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다.